친일 문학가 제대로 알기. 인생 자체가 엉망이었던 친일 문학가. 김동인. 김동인은 일제강점기의 소설가이자 친일반민족 행위자인데 본관은 전주 호는 금동 또는 춘사이며 필명은 김만덕, 시어딘 금동입니다. 현진건, 김동리조차 단편적으로만 본다면 그의 작품성에 필적하지 못할 만큼 한국 문학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대문호이지만 친일 행각과 본인의 성품 때문에 매우 나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소설로는 배따라기, 감자, 명문 무지개, 광화사, 붉은산 운현궁의 봄, 광염 소나타 등이 있는데 소설의 특징은 경향성이 무척 다양하다는 점입니다. 전혀 공존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상반된 특성이 한 사람의 작품에서 발견되는데 자연주의, 탄미주의, 인도주의 경향이 발견되고 수평선 너머로는 추리, K박사의 연구는 SF적 경향마저 보여줍니다. 일반적인 독자들에게 있어 소설가 김동인의 미덕은 쉽고 재미있게 쓴다는 점으로 근대문인 중에서도 윗세대로 꼽히지만 원문 그대로 읽어도 이해하기 어렵지 않고 가볍게 읽을 수 있습니다. 김동인은 1900년 10월 2일에 평안남도 평양부 융흥면 하수구동에서 태어났는데 가문은 평양 하수구리 한 곳에서 팔대를 내려온 토호 집안으로 많은 논밭을 소유하고 있는 지주계층의 갑부 집안이었습니다. 아버지 김대윤은 평양의 대부의자 장로교 장로였는데 김동인은 1907년부터 1912년까지 개신교 계통의 미션스쿨인 숭덕학교에서 공부한 뒤 1912년 역시 개신교 계통인 숭실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이듬해 중퇴한 후 1914년 일본에 유학하여 도쿄학원 중학부에 입학했는데 1915년 도쿄학원의 폐쇄로 메이지학원 중학부 2학년에 편입했고 1917년 아버지가 사망하자 귀국해 많은 유산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러나 경제관념이 지독하게 없던 그는 사치벽으로 재산을 탕진하는데 언제나 최고급 옷과 구두를 맞춰 입고 백금시계에 백금 시계줄을 달아 차고 다녔으며 희귀한 꽃과 고급 그릇 수집을 취미로 삼았습니다. 경마, 마작 등 도박에도 몰두했으며 낮에는 고급 요정 명월관에서 기생 수십 명을 부리고 밤에는 프린스 호텔에서 여자들과 놀아나며 돈을 펑펑 썼습니다. 일본도 제 집 앞마당 드나들듯 수시로 놀러 다녔으며 담배 한 갑을 사려고 중국에서 신의주까지 인력거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1918년 메이지학원을 중퇴한 뒤 같은 해 9월 다시 일본 도쿄의 미술학교인 가와바타 화숙에 입학해 서양화가인 후지시마 다케지의 문화생이 되었습니다. 1919년 2월 일본 도쿄에서 주요원을 발행인으로 한국 최초의 순문예동인지 창조를 창간하고 단편소설 약한 자의 슬픔을 발표하며 등단했습니다. 같은 해 창간된 순문학과 예술지상주의를 내세우며 이광수의 계몽주의와는 다른 움직임을 보였고 한국어에서 본래 발달하지 않았던 3인칭 대명사인 그녀를 처음으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1919년 2월 일본 도쿄 히비야 공원에서 2.8 독립선언에 참여해 체포되었다가 하루 만에 풀려났고 1919년 3월 5일 귀국했으며 26일 동생 김동평이 사용할 3.1 운동경문을 기초해 주어 구속되었다 풀려났습니다. 1920년대부터 가세가 몰락하면서 대중소설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1923년 첫 창작집 목숨 시어딤 창작집을 자비로 발간했고 1924년 8월 동인지 영대를 창간해 1925년 1월까지 발간했습니다. 이후 계속 선친이 물려준 막대한 유산을 까먹던 김동인은 1920년대 후반에 보통강 수리사업에 못모르고 투자했다. 쪽박을 차고 많은 재산은 물론 선친이 남겨준 400평짜리 대저택도 날려먹었습니다. 가뜩이나 난잡한 김동인의 오입질에 생활고까지 겹치자 더는 참을 수가 없었던 첫 번째 부인 김예인이 결국 자식들을 데리고 일본으로 가출해버려 졸지에 이혼남이 되었습니다. 1930년에 광염소나타를 발표하고 9월부터 1931년 11월까지 동아일보에 실각한 흥선대원군을 돕는 젊은이들을 다룬 가상 역사물 장편소설 젊은 그들을 연재했습니다. 참고로 이 작품은 순수창 작물이 아니고 일본 닌자 소설을 번역한 다음 배경 바꾸고 살을 덧붙인 작품이라 기승전결이 다소 어색한 부분이 있는데 습작이랄 수 있는 작품입니다. 여기서 키운 실력으로 최고작 운현궁의 봄을 집필하며 1932년 7월 문인 친목단체인 조선문필가협회 발기인 위원 및 사업 부책임자를 맡았습니다.
1933년 4월 조선일보 화계부장으로 약 40여일간 재직했고 월간 잡지 야담을 인수해 1935년 12월부터 1937년 2월까지 발간했습니다. 1938년쯤에는 후백제의 왕이었던 견훤을 주인공으로 한 장편 소설 견훤을 발표했으나 현재는 재출간도 이루어지지 않아 구하기 어려운 소설이 되어버렸고 이외에 쓰다가 중단한 소설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이래저래 문제 많은 성격이라 이광수, 염상섭을 비롯해 원수진 사람이 정말 많았지만 제자 정비석에게는 무척이나 자상했다고 합니다. 정서죽에게 비석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도 김동인이었으며 정비석이 쓴 소설들은 하나도 빼지 않고 열심히 검토해 주었고 예술이 아닌 통속소설을 쓰는 것도 문제 삼지 않고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중에 똑같이 친이라는 김억과는 절친한 친구 사이로 염상섭과 앙숙이 된 데는 김억이 염상섭과 사이가 나빴던 탓도 컸으며 의외로 카프 작가들과는 사이가 괜찮았습니다. 카프의 유사 소설가들 사이에서 유일한 제대로 된 문인이었던 이기영을 발굴하는 데 공헌했는데 일제에 아부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재력이 있었으나 방탕으로 가난해졌고 이후 친일을 시작해 모양새가 굉장히 추합니다. 반면 그와 동시대 문인이었던 현진권의 경우는 일제와의 타협을 거부한 대가로 가난에 찌들면서까지도 문학가로서의 지조를 지키기도 했습니다. 아니면 황순원처럼 일본을 찬양하는 글을 쓰느니 차라리 붓을 꺾는다고 잠수를 탄 경우도 있는데 황순원은 일본의 요구를 무시해버린 후 고향으로 돌아가 은둔했고 전두환 정권에도 협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메밀꽃 필 무렵으로 유명한 이효석 같은 경우는 친일 행적이 있지만 2차 대전 와중에 가난과 질병 속에 시달리면서 정말 어쩔 수 없이 했고 자신도 지인들에게 친일 행위를 부끄러워하는 말을 했습니다. 채만식 같은 경우는 자신의 친일 행각에 대해 뉘우치고 반성하는 의미로 민족의 죄인이란 소설을 쓰기도 했는데 그도 가난에 찌들어 6.25 전쟁을 2주 앞두고 해결핵으로 사망했습니다. 최서해도 말년에 매일신보의 학예부장을 맡았지만 최서해의 가난한 형편이 잘 알려져 있어 지금은 물론이고 당시의 문인들마저 욕하지 않았을 정도였습니다. 무튼 김동인은 일제강점기 말기 중일전쟁 발발 이후 변절했는데 1939년 2월 초중순경 조선총독부 황무국 사회교육과를 찾아가 문단 사절을 조직해 중국 화북지방의 주둔한 황군을 위문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 제안이 받아들여져 3월 위문사를 선출하는 선거에서 박영희, 이막수와 함께 뽑혔고 4월 15일부터 5월 13일까지 북지 황군 위문문단 사절로 활동하며 중국 전선 위문을 다녀온 기록을 남겨 자랑스러웠다고 썼습니다. 이 시기를 즈음해 히가시 후미히토라는 이름으로 창씨 개명을 하며 이후 조선 총독부의 외곽 단체인 조선문인협회의 발기인으로 참여했으며 내선 작가 간담회에 출석해 발언도 합니다. 1942년에 체포된 적이 있는데 독립운동 흔적이라도 보여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천황을 언급하면서 그 같은 자라고 불러 불경죄로 체포되어 8개월간 구금됩니다. 이 사건 이후 그는 더욱 자신의 충성심을 보이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1943년 4월 조선총독부의 지시하에 조선문인협회 등 사단체가 통합해 조선문인보국회로 출범하자 소서희곡부의 상담역을 맡았습니다. 그 외에 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에 내선 일체와 황민화를 선동하는 글들을 많이 남겼으며 1944년 1월 19일부터 매일신보의 반동인 중에 황민화 징병제, 실시수감이란 학병 권유를 연재하면서 선동했습니다. 곤도 후미히토의 가장 대표적 친일소설 백마강. 이 밖에 친일소설이나 산문 등을 여러 편을 남겼는데 메이지 유신을 지지했다는 일본인 야나가와 세이간을 다룬 소설 세이간의 길은 연재가 중단되었으나 조선 역사를 버리고 일본 역사에서 취재하는 난센스였습니다. 실제로 완결된 대표적인 소설이 바로 백마강인데 백제 멸망 이후에 일본군이 백제 부흥군을 보냈다 박살이 난 백촌강 전투를 다룬 소설입니다. 이 소설을 쓴 이유에 대해 내선일체의 성지 백제를 배경으로 신체제에 즉응하여 역사소설의 신기원을 만들고자라고 밝힌 바 있고 이 소설을 통해 부여진사를 만들자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 당시 그는 세상이 바뀌는지도 모르고 오전 10시 조선총독부 정보과장 겸 검열과장 아베 다스이치를 만나 시국에 공헌할 새로운 작가단을 만들 수 있게 도와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정오에 항복선언을 할 것을 알고 있던 아베는 청탁을 거절했는데
8월 17일 임하와 김남천이 주도하는 중앙문화건설협의회 발족회에서 이광수 제명을 반대하며 퇴장했으나 발족되었을 때는 회원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같은 해 11월 미군 정청 관공국장의 호의로 서울 성동구 신당동의 적산가옥을 불화받았고 이듬해 1946년 1월 우익단체인 전조선문필가협회 결성을 주선했습니다. 신탁통치 오보 사건 이래 반탁운동에도 적극 활동해 반공투사 애국자로 둔갑했는데 박헌영과 여운형, 김규식 등 신탁통치안의 찬성이나 신중론을 주장했던 세력들을 매국노라고 비난했습니다. 같은 해 11월에는 불화받은 적산가옥이 미군 당국에 접수되어 하왕 십리동으로 이사했고 1947년 3월 백민의 산문 만국임기를 1948년 5월 산문 속 만국임기를 연재했습니다. 1948년 3월부터 1949년 8월까지 신천지의 문단 30년의 자취 등을 발표하면서 자신이 일제강점기에 저질렀던 수많은 친일활동 행적에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변명하는 등 논조를 썼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일제 말기의 친일 행위는 민족해방을 위한 결단이자 고육책으로 조선어와 조선소설을 지키기 위한 체제 내적 저항 행위라고 스스로 미화한 것으로 이 짓은 이무영과 서정주도 했습니다. 그는 백담비에 관한 이야기를 예견이라도 하듯 중얼거린 적이 있었는데 백담비는 자신의 하얀 털을 너무 사랑해 흙탕물은 피하지만 일단 더럽혀지면 자포자기해서 흙탕물에서 이리저리 뒹군다고 합니다. 말년에는 사업의 실패로 인한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려 삼국시대를 배경으로 삼국지연에 같은 대작을 써보겠다며 을지문덕지필에 들어갔으나 1949년 7월에 중풍으로 쓰러지면서 30쪽 정도를 집필하는 데 그쳤습니다. 1949년 연말에는 병이 악화되어 하반신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었는데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피난을 가려 했지만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 뱃사공이 태우길 거부해 자택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를 잡으러 북한군이 여러 차례 찾아왔으나 이미 건강이 악화되어 폐렴까지 걸렸고 혼자서는 식사도 못하고 용변도 볼 수 없는 산송장이 되어 있어 그들도 포기하고 그냥 돌아갔다고 합니다. 위태위태한 투병 생활을 이어가다 일사후퇴 다음 날인 1951년 1월 5일 이후에 하왕 십리동 자택 인근에서 병으로 쓸쓸히 사망한 걸로 추정합니다. 날짜가 정확하지 않은 것은 부인 김경애가 자녀들을 피난시키기 위해 집을 비웠고 동네 사람들도 피난 간 터라 그의 임종을 지켜본 사람은 없는데 1월 4일까지 살아있던 것은 확실하지만 그 이후 사망했습니다. 부인 김경애는 자녀들만 한강 이남으로 피신시키고 다시 돌아와 김동인의 임종을 지켜볼 계획이었지만 한강 이북으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해져 7개월이 지난 1951년 8월에야 집에 들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집은 엉망이 된 채로 김동인 시신이 없어 주변을 둘러보니 누군가에 의해 김동인은 시신으로 집 근처의 밭고랑에 버려진 채로 발견되었고 부패가 너무 심해 입은 옷으로 겨우 김동인임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부인과 자식들이 방치되었던 시신을 거두었으나 상황이 상황인지라 장례를 치르는 것은 불가능해 1951년 11월 무연고인 군인들과 함께 홍제동 화장터에서 화장되어 한강에 뿌려졌다고 합니다. 1955년에 사상계가 김동인의 이름을 딴 동인문학상을 제정해 1956년부터 시상을 시작했는데 사상계의 발행인인 장준하는 과거 광복군에서 활동했던 이력도 있어 친일파의 호의적인 매체는 아니라 의외였습니다. 황성영에 의하면 장준하가 김동인과 같은 서북지역 출신이라 그의 이름을 딴 문학상을 제정한 것이라고 하지만 사상계는 최남선의 복권을 위해 애쓴 매체이기도 해서 연고 문제 때문만으로 결정되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후 동인문학상은 1970년에 사상계가 망한 후 중단되었다가 1979년부터 1985년까지 동서문화사, 1987년부터는 사상이 정반대인 조선일보사가 주관해 매년 시상되고 있습니다. 1977년에 그의 흉상과 문학비가 서울 인왕산 아래 사직공원에 제막됐다가 1988년부터 서울 어린이 대공원 야외음악당 근처 빈터로 이전됐습니다. 2020년에 광복회가 해당 비석의 철거니 안내판 설치를 요구하자 2021년 2월 서울시설공단 측은 QR코드 형식으로 안내판을 세웠고 9월 들어 이전을 논의 중이라고 했습니다. 재현 국회의원으로 국회부 의장을 지낸 김동원의 이복 동생인데 2002년 발표된 친일 문학인 42인 명단과 2008년 민족문제연구소가 선정한 친일인 명사전
수록자 명단 문학부문에 포함되었습니다. 2009년 11월 대통령 직속 산하기구인 친일진상 규명위에서 김동인의 친일 행적을 인정하고 수록되었을 때 아들이 이의제기를 걸었습니다. 이의제기를 건 근거가 1942년 치안유지법으로 구속되어 수감되었던 것인데 2010년 11월 26일 재판부에서 김동인의 친일 행위를 다음과 같이 인정했습니다. 김 씨는 1944년 1월 16에서 28일 매일신보에 반도민중의 황민화 징병제 실시 수감을 10회 연재했고 20일 일장기 물결합병 보내는 세계의 감격이라는 글을 발표했는데 징용을 직접 적이고 자극적으로 선전 또는 선동했다. 당시 매일신보는 유일한 우리글 일간지로 게재 횟수가 11회에 이르는 점 등을 비춰보면 김 씨가 전국적 차원에서 징용을 주도적으로 선전 또는 선동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논란이 많았던 김동인의 삶. 김동인은 친일 행적을 제외해도 다른 문인들에 대한 잦은 인격적 모독 등으로 많은 논란을 빚은 인물인데 다른 사람들을 경멸하고 비웃는데 일말의 망설임조차 없었습니다. 염상섭과는 염상섭이 데뷔하기 전부터 견해 차이로 사이가 무척 나빴는데 그의 대표적인 단편소설 발가락이 닮았다는 염상섭의 행실을 비꼰 소설이라는 소문이 당대에 널리 퍼졌습니다. 염상섭이 발끈하자 김동인은 염상섭을 모델로 한 건 아니다라고 해명하면서 사과했지만 사과하면서도 소설의 내용은 실화라는 뉘앙스를 은근히 풍겼을 정도입니다. 자기 사생활도 깨끗한 편이 아니었던 김동인이 별다른 원한 관계도 없는 염상섭을 저격한 데는 복잡한 내막이 있는데 염상섭이 먼저 김억의 실화를 바탕으로 이를 비꼬는 소설을 썼습니다. 그러자 김억이 친구인 김동인을 찾아와 복수 소설을 써달라고 부탁해 나온 소설이었다는데 모티브가 염상섭이라는 소문이 난 것도 김억이 술자리에서 실언을 해버려서라고 합니다. 심한 라이벌 의식으로 이광수와도 사이가 나빴는데 한국 현대문학의 선구자를 꼽으라면 가장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이광수이고 그 다음을 김동인을 꼽는데 김동인은 이에 대해 심한 경쟁의식을 느끼고 이광수를 적대했습니다. 이광수가 친일로 돌아서자 김동인은 춘원을 찾아가 은근히 자살을 권유하기도 했을 정도이고 이광수가 단종회사를 쓰면서 수양대군을 비판하자 반론하듯 대수양이란 소설을 써 수양대군을 찬양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이광수는 내가 쓰면 반대로 생각하길 좋아하나라며 그의 행동을 비꼬았다고 하는데 친일은 똑같이 사이좋게 했습니다. 작품에서 여성 혐오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도 악명 높은데 1939년부터 연재한 김현실전이 대표적으로 기생 출신의 어머니를 둔 김현실이 주인공입니다. 그녀 어머니의 나쁜 피로 인해 어릴 때부터 일본어 개인교사와 깊은 관계를 맺고 어른이 돼서도 수많은 남성들과 육체관계를 맺으면서 자유연애라고 주장하다 결국 파멸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관점으로는 표현 수위가 너무 높아 당시 사람들은 김동인이 이런 소설도 쓰냐며 민망해했을 정도였다는데 현재 보아도 노골적인 성애 문학을 제외하면 상당히 수위가 높은 편입니다. 일본에 유학하여 당대에 이른바 신여성이 되는 것을 바라지만 겉멋만 들려 성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타락하는 여성의 이야기를 대놓고 다룬 소설로 단편적으로 묘사되는 시대상 이외에는 얻을 것이 없는 작품입니다. 문제는 이 김현실전이 타깃으로 한 사람이 당대의 저명한 여성소설가 김명순이었다는 것으로 김명순의 아명이자 필명이 탄실이었고 어머니가 기생 출신 첩이라 노골적으로 노린 설정입니다. 김명순은 실로 어마어마한 악성 루머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남자와 이야기만 해도 며칠 후에 그 남자와 연애를 했니 깊은 사이니 소문이 부풀려졌을 정도였습니다. 김동인은 이런 김명순에 대한 악성 루머를 사실인 양 그대로 소설화했다는데 문제가 있었는데 실제로 김현실전을 읽어보면 누구라고 말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누구를 가리켜 창작했는가를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작품 발표 이후 김동인은 모델이 김명순이라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으나 염상섭에게 수그릴 때와 마찬가지로 사실인 듯한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당시 이런 악성 루머는 사회적 사망 선고나 다름없었는데 결국 김명순은 한국 땅을 떠나 일본으로 간 뒤 어렵게 살다 정신병원에서 생을 마감했으니 간접적인 살인 사건이라 할 만합니다. 김동인은 평소에도 여자에겐 영혼이 없다면서 여성 비하를 서슴지 않던 인물이었으니 온갖 악성 루머에 시달리던 김명순은 좋은 먹잇감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성 작가 김일엽도 일방적으로 무척 증오했으며 이외의 단편 정의에서는 여자는 결혼해
남편 수발이나 들어야 한다는 결론과 함께 의식 있고 자유롭게 사는 신여성들을 대놓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당대 식민지 조선에 만연했던 중국인 차별 의식도 갖고 있었고 이를 작품에 반영했는데 김동인만 중국인을 차별한 게 아니라 우리가 중국인들보단 낫다는 우월 의식으로 자위하는 생각이 조선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중일 전쟁기 일제의 기조를 반영한 것이며 이모군란 때 청나라 군대와 함께 조선에 들어온 화교상인들의 부가 조선인 평균 수준을 능가하게 된 상황에 대한 반감 등 현실을 반영한 것이기도 합니다. 1931년 평양 화교 학살 당시 방어책으로 맞서던 화교들을 비난하고 이 분위기를 타고 쓴 작품이 붉은 산인데 정이코가 중국인 지주에게 대들다 죽은 것을 미화한 내용이지만 과거에는 교과서에도 실렸었습니다. 오늘 일제 36년은 친일 문학가 제대로 알기로 인생 자체가 엉망이었던 친일 문학가 김동인이었습니다.